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를 수강하는 안동여고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정성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로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선사시대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를 넘어서서 국가라고 하는 이제 동아시아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역사를 다루는 그리고 또 정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되게 열심히 잘 들어서 선생님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들은 내용들 중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평가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또 좀 더 중요한지 그리고 또 자세하게 좀 알고 싶었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충 설명하는 용으로 여러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미리 여기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다 수능 특강 내용 중에서 들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수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시험 공부도 그렇고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반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좀 집어서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라부터 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하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문헌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 실체가 없어요. 뭐 유적지도 없고 뭐 얼리터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얼리터우 문화가 하나라 문화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리터우 문화에서 뭐 하왕조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나라에. 그래서 좀 아직까지 문헌상의 기록의 나라다라는 거. 사마천에 여러분들 사기라는 데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도 다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를 베이스로 해서 대부분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은 아직 실체가 입증이 안 됐어요.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나라는 이제 바로 이제 상나라라고 봅니다. 상도 여러분들 전설 속의 국가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이 상이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은 바로 은허입니다. 은허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은허가 이제 상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은이라고도 합니다. 은나라. 은과 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일합니다. 동일한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은허가 발굴되는 바람에 상나라가 이제 역사적인 나라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 갑골문자 들었을 겁니다. 갑골문자. 거북이 등껍질에 점을 쳐서 이제 나라를 통치했다 할 때 그때 사용됐던 문자가 바로 갑골문자. 거북이 등껍질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다가 불로 이제 인두 같은 걸로 지져서 글씨를 새긴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한자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골문자를 봤을 때는 이제 신정정치를 아마 왕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일치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정정치 혹은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재정일치라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랑 신정정치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나라의 또 특징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때 했지만은 청동기 문화권입니다. 청동기. 아직까지 철기가 사용 안 되고 청동기가 많이 사용됐다. 그래서 네 발 달린 솥이라든지 이런 청동제 문화가 많이 나와요. 이 상나라는.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주입니다. 주는 여러분들 이제 BC 11세기에 이제 수도가 호경이에요. 호경이라는 데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아서 만들어진 나라가 주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전문용어인 은주혁명이라고 합니다. 은주혁명.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 워낙 이제 다이나믹해요. 여러분들 뭐 만화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 봉신년이라고 있습니다. 봉신년이라는 책도 있고 만화도 있고 뭐 만화책도 있어요. 예. 이 봉신년에 보면은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의 특징은 수도가 호경의 수도를 삼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수도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러양이라는 데 빼고는 호경, 셰냥이 이제 진나라 수도인데 시안이죠.
장안은 또 시안에 있다고 돼 있죠. 이 시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 있었어요. 이 장안, 셰냥, 호경 다 부근입니다. 그 부근이고, 그 부근을 여러분들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관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종이 아니고 여러분들 관중입니다. 관중. 이 호경이 나중에 이제 관중이라고 표현되는 곳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까지 모든 수도들은 대체적으로 다 관중에 있었습니다. 관중. 그래서 관중에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방어에 유리하고, 이게 분지입니다. 분지하면서도 평야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 끼고 있고. 그러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잘 살만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관중에 주로 수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가 호경인데, 자, 여기서 주나라 중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봉건제입니다, 여러분들. 봉건제. 예. 봉건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주나라가. 그럼 이 주나라가 왜 봉건제라는 걸 만들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왕과 제후 간의 관계, 뭐 제후 밑에 또 여러 가지 신하들이 있습니다. 뭐 공경, 대부 이래가지고 뭐 여러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왕이 제후에게 땅과 백성을 줍니다. 땅과 백성을 주면은 그 제후가 받아요. 거기 제후가 돼요. 그 땅의 제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후가 그 땅과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다스리느냐? 아니죠. 뭘 해야 되느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병역의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위해서, 왕이 만약에 어떤 나라 전쟁을 한다, 병사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왕이 만약에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계속. 네. 이런 게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죽음과 가신, 우리가 이제 서양사는 죽음과 가신이라 나오죠. 동양사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제후 간의 관계가 이러한 봉건제적인 이러한 토지와 땅을 똑같죠. 땅과 백성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의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주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주나라의 봉건제의 가장 핵심은 이게 혈연이라는 거죠. 혈연에 기초하고 있다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봉건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나라 왕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처럼 왕이 어떠한 신하들을 보내서 지배를 한다? 이게 잘 성립이 안 돼요. 땅 자체가 워낙 넓기도 하고, 옛날이잖아요. 지금 뭐 기원전이잖아요. 기원전이니까 그런 통치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주나라 왕이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되니까 고안한 것이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각 지방에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대신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봉건제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주나라가 여러분들 성이 이제 왕의 성이 희씨입니다. 희씨인데, 희씨성을 가진 제후들을,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전국에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봉건제 시스템이 유지가 됐고, 천명과 덕지사상은 여러분들 뭐 천명사상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 약간 이제 이념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왕도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늘에서 명령을 받아서 다스린다. 권위가 강해지죠. 천명사상. 그래서 중국 왕 혹은 중국 황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천자라고도 합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 뭐 하늘의 아들이니까 이제 하늘의 명령을 받았겠죠. 네, 그래서 천명사상. 덕치주의는 덕으로 다스려야 돼요. 무기라든지 창칼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의 덕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덕치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덕치주의를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학자가 아주 유심히 봐요. 네, 이 덕치주의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인간을 인과 의로 다스릴 수 있다. 감이 오시죠? 네, 바로 공자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봉건제에 또 이제 맹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는 가면 갈수록 옅어지는 거죠. 옅어집니다. 네, 옅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친척 간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사돈의 팔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팔촌 안다. 물론 이런 질문 해보면 뭐 아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팔촌 몰라요. 죄송하지만은 팔촌이 뭐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촌까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촌은 이제 뭐 아버지의 사촌이니까 알 수는 있겠는데 뭐 육촌, 칠촌이 여러분들 뭐 어디 사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직. 예. 뭐 제 선생님 애기들도 마찬가지겠죠. 아기들도 나중에 뭐 커서 뭐 사촌까지는 알겠죠. 근데 뭐 오촌이 또 누구고 육촌이 누구고 모른다는 거죠. 그냥 피는 점점 옅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춘추전국시대, 이 춘추전국시대는 여러분들 BC 710년부터 221년까지 이제 시대했던 게 이제 춘추전국시대인데 계기는 주의 러양천도입니다. 러양천도인데 견융족이라고 해서 이제 오랑캐라고 그래요. 오랑캐 이제 견융족이라는 애들이 준하를 쳐들어와요. 준하를 쳐들어오는데 방금 봉건제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쳐들어오면은 도우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후가 안 도우러 간 거예요. 왜 안 도우러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핵심은 안 도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왕이 수도인 호경을 버리고 러양으로 이제 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춘추전국 시대를 주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주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동주 시대라고 합니다. 동주.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이 주는 서주라고도 해요. 서주. 주나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서주를 지칭합니다. 서주. 네. 동주 때는 주나라 왕의 힘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왕은 그냥 러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뭐 동주 시대 때 주나라 왕은 명령을 해도 제후들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춘추전국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제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누구냐? 춘추 5패, 전국 7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 5명의 강한 제후를 우리가 춘추 5패라고 하는 것이고, 전국 7웅은 전국 시대 때 7개의 나라만 이제 살아남아요. 춘추전국 시대 때는 여러분들 뭐 나라만 해도 작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00여 개의 국가가 넘습니다. 그게 다 정리되고 7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서바이벌이죠. 서바이벌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춘추전국 시대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제후가 왕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후가 지금 왕을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의무를 거부한 거죠. 나중에 실제로 왕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왕을 공격해서 이제 왕을 끌어내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공격을 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 춘추전국 시대를 하극상의 시대라는 거죠. 하극상. 하극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밑에가 극찌르다. 상, 위를. 그래서 하극상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서바이벌이라 했잖아요. 이 나라들이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목표는 부국강병, 야극강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국강병, 야국강식. 약한 놈을 먹히는 거예요. 그럼 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부국강병이라는 뜻은 나라가 잘 살고 병사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국강병과 야국강식이 이 춘추전국 시대 때의 타이틀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간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미지는 춘추전국 시대의 이미지는 전쟁이 나니까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막 정치 지도자들은 막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때는 주로 전쟁의 때예요. 우리가 이제 왜 여러분들 흔히 기술의 발전이 다 전쟁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것들은 죄다 전쟁을 거치면서 나온 거예요. 전쟁이 결국에는 인류 문화 발전에 뭐 여러분 나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술 발전에는.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부국강병하고 야국강식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봉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군현제, 관료제로 바꾸는 겁니다. 군현제. 말 그대로 군과 현을 설치하는 거예요. 군과 현을. 왕이 중심이 있다면은 왕이 이제 더 이상 제후를 보내서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왕이 군수, 현령 이런 지방에다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방관들은
군과 현에 내려가잖아요. 군과 현에 내려가니까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올려서 보내야 되고, 왕이 전쟁을 명령하면 군사들 뭐하고 달려가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여러분들 제후의 경우에는 토지와 땅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국가예요. 자기 국가. 자기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쳐들어오면 자기 병사들 모아오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군수와 현수는 다른 거죠. 반란, 반역인 거죠. 반역. 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때. 한마디로 군현제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때. 관료제가 뭡니까? 관료제는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관료제겠죠. 관료제. 이런 군현제와 관료제와 같은 시스템을 춘추전국 시대 때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나라가 운영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기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이제 상이 청동기였죠. 주도 여러분들 뭐 철기가 보급은 됐지만은 뭐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철기가 이제 뭐 이제 등장하는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 주나라는 춘추전국 시대 때 핵심은 철기가 보급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중국 역사에서의 철기 시대는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가 바로 철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무기, 농기구 이런 게 사용되고 우경, 소를 이용한 농사가 이제 보급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좀 늦습니다. 철기 보급이 늦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위만조선 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고조선 역사 보면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 때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좀 간혹 나옵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동아시아에 가끔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 위만이 들어온 다음부터 위만조선이 철기가 이제 엄청나게 보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고 이제 무기 농기가 됐습니다. 우경이 이제 실시됐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 화폐 사용 도시가 발달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능력이 중시되면서 인재가 등장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나라 운영하려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세계이라고 합니다. 유세를 한다.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세한다. 뭐 우리가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선거 유세가 여러분들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어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능력 있는 인재들, 사라고 합니다. 선비 사자. 그래서 이런 선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바로 이 제자백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상. 그게 여러분들 유가, 도가, 법가 이러한 가들이 나오는 거죠. 뭐 병가도 있습니다. 손자가 만든 병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공자도 여러분들 실제로는 공자도 어마어마하게 유세를 많이 하러 다녀요. 자기가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춘추 시대의 나라들을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제 그런 이념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죠. 결국에는 그게 후대에 대해서 유교가 지금 우리 유교가 현재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도 그 당시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공자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엔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이죠. 진. 우리가 이제 차이나. 진은 이제 친 이렇게 씁니다. 친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A 붙이면은 바로 차이나가 되죠. 친. 이 진이 바로 이 진입니다. 진인데 진시황의 진이죠. 그래서 이 시황제의 전국통일 쌤이 이렇게 써놓은 별표를 이렇게 두 개나 쳐놓은 이유는 당연히 통일을 했으니까. 중국 역사에서의 최초의 통일입니다. 최초의 통일. 시황제의 전국통일인데 이 통일의 의미는 최초라는 거죠. 최초. 그래서 여러분들 전란의 시대가 몇 년입니까? 전쟁을 한 시대가 거의 5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 50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던 때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을 한 왕들, 황제들은 아무래도 역사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시황제가 이제 전국을 통일하는데 진이란 나라는 수도가 셰냥이었어요. 셰냥. 뭐 한자로는 함양이라고도 합니다. 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소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시안, 관중입니다. 관중에 위치해 있고 시황제가 그럼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뭐 부가 설명을 좀 몇 가지 한다면은 일단은 시황제 전국 통일에서 핵심은 이 나라가 법가로 통일했다는
법가를 채용해서 통일했다는 거. 황제의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 황제는 여러분들 의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ing of king, 왕 중의 왕. 시황제가 이제 골라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호를 골라라. 뭐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황제가 나왔어요. 황제. 그래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을 했고, 시황제의 의미는 뭐냐면 시자가 여러분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우리가 왜 학습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시작합니다 할 때 그 시자 있잖아요. 그 시자가 바로 시황제의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황제의 의미는 첫 황제라는 뜻이죠. 첫 황제. 그리고 시황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플랜을 또 세워놨어요. 자기 플랜, 어떤 플랜을 세웠냐면 이 진나라는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갈 거니까 내가 시황제, 그 다음에 2세, 3세, 4세, 5세, 만세까지 이어져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역사는 2세까지만 갑니다. 2세. 황제 칭호고요. 9년제 관료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 추가된 건 이제 관료 중에 삼공구경이라고 하는 관료제 시스템이 마련됐다라는 거. 삼공구경은 이 이후에 중국 역사의 근간이 되는 관료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나중에 많이 좀 채용을 해요. 삼공구경은. 그 다음에 도량의 화폐 문자, 뭐 이건 뭐 다 패스하겠습니다. 도로망 정비,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시황제가 이제 가장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상통제, 분서갱유죠. 분서갱유의 뜻은 뭐냐면 분서, 책을 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파묻는다. 그게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 자, 그리고 만리장성을 이제 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데 이 진나라에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위협적인 존재가 뭐냐면 바로 흉노라는 민족이죠. 흉노. 흉노가 나옵니다. 이제 흉노가 이제 몇 번씩 언급이 될 건데, 흉노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진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골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몽념. 그 당시 진나라 장군 중에서 뛰어났던 몽념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흉노를 견제시키고 만리장성 쌓는 책임자로까지 임명을 합니다. 몽념을. 그래서 이제 몽념이 흉노를 축출해요. 이제 중국 내륙 지역에서는 쫓아내는 거죠. 바깥까지. 근데 다만 이 흉노 견제죠. 흉노를 축출하고 견제. 뭐 축출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고, 쌤이 생각했을 때는 견제라는 표현이 많은 게, 몽념은 흉노를 쫓아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흉노를 중국의 농경지대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북쪽으로. 그리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한번 쌤이 잠깐 퀴즈를 내봤죠.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가르는 뭔가 큰 문화재가 있다 했죠. 바로 그게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그래서 만리장성 이남으로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울타리. 여기는 농경민족, 한족이 사는 땅이야. 유목민족 너네는 넘어오지 마. 너네는 그냥 북쪽에 가서 유목이나 하고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몽염을 파견했다라는 거. 그래서 몽염을 책임자로 해서 만리장성을 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황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만세까지 살기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불로 쳐도 구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짓을 합니다. 하지만 죽어요, 결국에. 뭐 인간이라는 게 죽는 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시황제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황제 밑에서 모든 이 전국 칠웅, 6개 나라죠. 6개 나라가 죽은 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황제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불만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어떤 불만이냐? 대규모 토목공사. 시황제가 이제 그 큰 공사를 이 시황제 살아생전에 3개를 해요. 3개. 대체적으로 3개인데 바로 이 하나가 만리장성. 그리고 시황제 릉. 우리가 이제 여산릉이라고 하는데 인공산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인공산이에요. 산. 네. 산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병마용갱과 같은 지하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묻잖아요. 이제. 그 시황제 릉을 쌓는데 뭐 동원된 인력만 해도 여러분들 한 40만 명,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만리장성도 마찬가지. 만리장성 쌓는데도 거의 한 4, 50만 동원했고, 아방궁이라고 하는 또 궁궐을 썼습니다. 아방궁. 아방궁이라는 궁궐을 썼는데, 아방궁은 얼마나 크냐면은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궁궐이에요. 10,000명. 마당. 궁궐 마당에 10,000명이 동시 착석이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궁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아방궁을 누가 불태우느냐면 항우가 불태워요. 항우가 불태우는데 이 아방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다 탈 때까지 몇 달 걸렸냐면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 아방궁 축조에도 한 2, 30만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해도 벌써 성인 남자 거의 100만 가까이를 동원하는 거예요. 100만. 많게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지금 거의 비정상적인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 대규모 토목공사에다가 이제 법가의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법이 되게 엄합니다. 엄청 엄합니다. 여러분들. 법가. 네. 법가 자체가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진승오강이라는 사람이 난을 익힌다는데 진승오강이라는 사람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지금 동네 동장 2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동장 2장. 동장 2장인데 진승오강 이 동네에 이제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해서 인원을 차출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뭐 여산능 지으러 시황제능 지을 사람 뭐 동네에서 20명 징발. 그럼 이제 진승오강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진나라 형벌에는 이제 어떠한 법령이 있냐면은 그 배당된 인원, 예를 들면 20명을 정해진 날짜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곧 5월이잖아요. 5월 1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기면은 관리자는 목이 잘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진승오강이 가다가 이제 뭐 홍수인가 만났어요. 홍수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니까 진승오강이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만 사람들 막 다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진승오강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승오강이 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네. 이럴 바에는 반란하자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진승오강의 난이 도화선이 돼서 진나라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가라는 게 좀 나라를 부강하는 데는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시황제가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은 너무나 엄형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별의별 형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어떤 이제 호수에서 진나라 시대 때 법률이 적혀져 있는 죽간이라는 게 이제 대나무 이렇게 길게 된 데다가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두루마기처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진나라 형벌이 기록된 죽간이 발견됐는데 내용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뭐 보면은 뭐 반란을 일으키면은 뭐 무조건 목이 잘리고 뭐 구족을 멸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정해진 기한 내에 도착 안 하면 허리를 잘라버리고 이런 식의 아주 엄격한 형벌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하는 거에는 법이 참 좋지만은 엄하게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바로 진나라에서 드러났다. 여기서 법가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나라를 통일하게 했던 법가와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나라와 관련된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로 자료 예시가 법가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왔지만 법가 기억을 하시고 대규모 토목공사도 간혹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러한 토목공사를 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고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 대규모 토목공사 한번 다시 적자면 아방궁이라든지 여산로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한입니다. 한나라인데 마지막 한인데 한은 BC 202년부터 220년까지인데 여기 보면 4년이 비어 있죠. 이 4년은 여러분들 항우와 유방이 싸운 겁니다. 항우와 유방이 싸웠던 우리가 이제 흔히 소설 초안지에 나오는 무대가 바로 요 4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항우가 지고 유방이 이제 이겨서 여기 한나라를 만들게 됐는데요. 유방은 뭐 짧게 소개하자면은 중국 최초의 농민 출신의 황제입니다. 농민 출신. 중국 역사에서는 농민 출신이 2명 있어요. 누구냐면은 주원장이랑 유방. 요 2명은 출신 성분이 농민이에요, 농민. 이 주원장 나중에 명나라 세우죠. 명나라 세우는데 농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농민 출신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항우는 귀족이었고 유방은 농민이었다. 농민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한나라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BC 202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400년 존재하면서 중국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던 나라가 바로 이 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민족을 뭐라 합니까? 한족이라 하잖아요. 중국인들이 쓰는 문자를 한자라 하잖아요. 한자. 그래서
한이란 나라가 사실상 중국인들의 모든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도는 여러분들 이제 장안 이제 시안이죠. 시안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가 이제 재통일을 했다고 나오죠. 고조가 이제 뭐 초안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뭐 지금 아직 학교를 안 나오시니까 나중에 뭐 역사 관심 있는 친구들은 초안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체적인 전개 과정이 나오는데, 이 초안지에 뭐 항우와 유방의 싸움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쌤이 하나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초안지 항우와 유방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고사성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사성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용어들. 여러분들 딱 그 고사성어를 찾으면은 여기서 나왔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고사성어 중에 세 개를 선생님 메일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2명, 정답을 맞춘 2명에게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예요. 네. 자, 유방이 재통일을 했는데 군국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군국제가 무엇이냐? 군국제가 요즘 간혹 좀 잘 나옵니다. 군국제는 군연제와 봉건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고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는 장안 주변이죠. 장안 주변의 고을들은 자기가 관리가 되겠다는 거죠. 관리가 되겠으니까 거기에다가는 군연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군연제. 장안 주변에. 그래서 자기가 임명한 신하들을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반면에 먼 지역의 경우에는 봉건제를 실시를 한 거죠. 봉건제. 그래서 군국제를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 유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정치적인 센스가 대단한 게, 진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진나라 수도 센양을 점령했을 때 이 사람이 법가를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법가를 다 취소시키고 법 3개만 잘 지키면 된다. 살인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이것만 지키면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만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군국제 실시를 했다라는 거. 다만 이제 고조의 업적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뭐랄까요, 오게티가 바로 이 한과 흉노의 전쟁이었던 백등산 전투입니다. 백등산. 요 당시에 이제 흉노 부족의 선우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묵돌이라는 사람이에요. 묵돌 선우인데 여기 있죠. 묵돌 선우. 네. 묵돌 때 흉노가 제일 셌습니다. 거의 전성기라 보면 되는데, 고조가 이제 통일을 했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야, 시황제도 못했던 흉노 내가 한번 정벌하겠다 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쳐들어갔는데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한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진평이라고 하는 한 고조의 그 책략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략을 써서 홀몸으로 탈출해요. 홀몸으로. 혼자서 병사 한 40만인가 데려갔는데, 뭐 한 40만인가 30만인가 데려갔는데 다 죽어요. 다 죽고 본인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나라는 흉노한테 흉노가 시킨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 왜 유목부족은 배웠죠? 유목민족들은 자기네 뭔가가 부족하면은 끊임없이 농경민족을 쳐들어옵니다. 흉노가 한을 계속 쳐들어와도 한나라 입장에서는 쳐들어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할 뿐이지 적극적인 제스처를 못 취해요. 왜냐? 졌기 때문에. 이러던 관계를 역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무제입니다. 무제인데, 이 무제는 이제 시황제만큼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무제랑 시황제랑은 약간 스타일이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유사해요. 무제의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거의 증조 할아버지 집 되는데 고조가 군연제, 군국제를 아예 없애버려요. 군국제. 이제 군국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군연제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무제가 한 번에 군연제로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였던 이제 황제가 경제인데 그때부터 군연제를 좀 어느 정도 실시를 합니다. 봉건제를 없애버려요. 군연제를 점점 실시하면서 무제 때 뭐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아버지가 해놓은 거 그냥 도장에 찍어버린 거죠.
9년제를 실시하게 됐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하게 됐는데, 소금, 철 전매제는 뭐냐면 국가가 소금과 철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거를 전매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여러분 등장한 게 아니고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무제의 꿈은 자기 선조, 고조가 당했던 이러한 한과 흉노의 관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조치를 하냐면은 흉노를 축출을 해야 되는데, 흉노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한나라 자체가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이 장건이라는 장건이라는 신하를 대월지, 흉노를 싫어했던 대월지라는 나라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대월지를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대월지에다가 사신을 보내요. 장건이 이제 가죠, 대월지. 가는데 출발하자마자 흉노한테 잡혀요. 그리고 이제 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10년. 대월지 갔는데 대월지는 이미 저쪽 멀리 떨어져 있고, 갔더니만 뭐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잡혀요. 잡혀갔다가 또 탈출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 무제는 이미 흉노를 거의 축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건이 갔다 온 이 길을 무제가 이제 들려달라 하면서, 이 길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느냐, 비단길,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비단길이 되고, 다른 표현으로는 사막길이라고 합니다. 사막길. 사막을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막길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흉노는 축출됩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거의 여러분들 흉노와 한나라의 전쟁은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뭐 10년은 넘어요. 10년 넘고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되는데, 결국에는 한이 뭐 유목민족의 약점은 인구수죠. 그러니까 한이 물량으로, 사람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한이 흉노한테 이기게 됐다, 흉노를 축출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또한 무제는 이제 남비엣과 고조선을 정복하는데, 남비엣은 이제 베트남입니다. 남비엣을 먼저 정복을 해요. 그래서 한 국군을 세우고 고조선 한 사국을 정복하는데, 왜 고조선이 갑자기 생뚱맞게 정복당하느냐? 한나라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고조선과 흉노가 손을 잡고 한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노를 축출하기 전에 고조선을 먼저 밟습니다. 고조선을 정복을 해서 고조선 쪽은 이제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 대대적인 공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제 때 비로소 한과 흉노의 관계는 한이 흉노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얻은 게 있으면 뭔가 또 있는 게 있죠. 전쟁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한무제의 이러한 대외 정복 있잖아요. 지금 비단길 개척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정복 활동들 있죠. 대외 정복인데, 결국에는 이 대외 정복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바로 이제 재정이 부족되는 문제죠. 재정 부족. 여러분들 전쟁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전쟁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글씨가 좀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재정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재정 부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가 바로 이제 소금과 철의 전매제인 거죠. 그래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소금, 철 전매제를 하게 됐는데, 무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 무제의 평가는 한나라의 전성기를 열었지만 무제 이후부터 한나라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해요. 내리막길. 이 사람이 너무 대외 전쟁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가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무제 또 업적 중에 하나는 동중선한 사람의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정치 이념화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의 역사를 뭐 마무리하자면은, 한은 이제 무제 때부터 계속 이제 국력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다가 왕망이라고 하는 신하가 잠깐 한나라를 멸망시켜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중간에 한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왕망인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얘도 빨리 망해요. 빨리 망해서 어떤 나라가 들어서냐면은 후한이 들어서게 되는데, 후한을 세운 사람이 이제 광무제입니다.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후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 한은 이제 전한이라고 합니다. 전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도 위치, 후한은 이제 수도가 러양이었어요. 낙양이었기 때문에 후한은 또 동한이라고도 합니다. 동한. 이쪽은 수도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한이라고 합니다. 서한. 근데 이제 뭐 우리 책에는 뭐 후한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한이 나오기 때문에 후한 전한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게 되는데, 그 후한이 멸망하는 때가 220년입니다. 그래서 전한, 신, 후한 요 세 개를 같이 봐서 이렇게 연도를 쓴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광무제계가 세운 후한은 또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라든지 수투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후한은 한마디로 이 광무제가 세웠긴 세웠는데 후한의 핵심 되는 세력은 호족이에요. 호족들. 어떤 이제 호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호족.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인구 이동할 때 이제 위촉오가 나오잖아요. 위촉오부터 시작인데 거기 얘기할 때 잠깐 후한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흉노를 잠깐 언급하자면 흉노는 여러분들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외우면 됩니다. 선우가 나오고 밑에 좌연왕, 우연왕이 있습니다. 뭐 좌골도, 우골도라고 그 여러분들 그 수특에 보면 또 나오는데 간략하게 선우 밑에 좌연왕, 우연왕이 있고 연지가 있는데 연지는 여러분들 선우의 부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우는 무엇이냐? 뭐 대추장, 대족장, 왕, 칸. 네, 우리 몽골에서는 칸이라 하잖아요. 칸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우는 그런 역할이고 제일 잘 나갈 때는 아무래도 묵툭선우 때. 묵툭선우 때 여러분들 대월지를 축출합니다. 대월지를 저쪽 초원지대를 완전 다 통일해요. 초원길을 다 장악합니다. 초원길을 다 장악을 해서 대월지 쫓아내고 북쪽 지역에 엄청난 세력을 이제 떨쳤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방금 여기 적었지만 바로 백등산전투 때 흉노가 한을 완전 박살냈다. 그러다가 이제 흉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목민족이 나중에 한계지만 부족 간에 서로 싸워요. 부족 간에 계속 싸우면서 분열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무제 때 한이 흉노를 사실상 초원길에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이제 사실상 흉노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조선의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의 경우에는 뭐 요때 상나라 전에 우리 역사가 이제 요 2000년경인데 우리 2433년이잖아요. 여기 때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은 많이 삭제가 됐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요때 남비에시 무제 때 멸망당했다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조선도 한 4군 무제 때 정복당했다라는 거. 위만조선이 위치하는 위치는 대체적으로 전국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시대 때 위만이 진안교체기죠. 진안교체기 때 위만이 요 시점에 넘어와요. 요 시점에 진과 한이 교체되는 시기에 위만이 넘어와서 위만조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위만조선 때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 이동으로 인한 그러한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다시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